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여성이에요. 나이가 많아지면 유혹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여 불혹이라고 칭하는 것이 너무 재미있는 것 같지 않나요? 40대가 되었다고 해서 30대 때와는 달리 새로움으로 신중해진 측면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젊었을 때와는 달리 사람들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되는 것 같아요. 불혹의 반열에 오르기 이전에 겪었던 일 중 지금의 나이에 그 경험을 했다면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을지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해요. 그 일에 앞서 밝힐게요. 지금은 서울 시민으로 살고 있지만 제 고향은 지방이에요. 40년 전에 제가 어릴 적에 친정 식구들에게 파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어요. 이 별명은 고향 사투리로 별로라는 뜻이에요. 서울 사람들이 별로야라고 표현할지 몰라도 제 고향 사람들은 예전에 그걸 바이다라고 표현했어요. 가족들은 왜 그런 별명을 붙였냐고 물었을 때 범인은 제 친할머니셨어요. 저는 막내 자매 중에서도 막내인데 친정엄마가 임신할 때 제 친할머니는 뱃속에 막둥이 손주가 제발 손자 말고 손녀의 길을 빌었으나 모두가 아시다시피 저는 손녀로 태어났습니다. 이 사실이 마음에 안 드셨던 친할머니께서는 친정엄마가 저한테 젖을 물리고 있는 모습만 보시면 큰 소리로 바이다라고 외치셨다고 합니다. 제가 말을 뗐을 때나 조잘거리기 시작했을 때나 한글을 처음 배웠을 때도 친할머니께서는 저한테 저거는 순바이다, 바이, 이렇게 호통을 쳤습니다. 그 굳은 습관이 온 일가 친척들에게 파이로 굳어진 것으로 전해졌죠. 세월이 흐르면서 파이의 뜻이 별로가 아니라 막내를 귀여워하는 의미로 바뀌었습니다. 갔다가요. 참고로 남아 선호 사상이 무척 강하셨던 친할머니를 우리 부모님이 옛날부터 모셨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상경에서 서울에서 살아왔어요. 제가 서울 소재의 4년제 대학에 붙었을 때 조금 민망하게도 저희 동네에 그것을 자랑하는 현수막이 걸렸어요. 서울로 대학을 보내다가 친정 부모님께서는 덩실덩실 춤을 추시며 동네에서 떡을 나누셨었고요. 그 동네에서 나는 어떤 대학에 가는지 모르는 주민들은 무리가 없네요. 얼마나 낙후된 지역이었어서 서울로 대학에 입학하는 것에 그렇게 유난을 떨었냐고요. 그 지역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집안이 문제였죠. 저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던 할아버지나 할머니, 아빠, 엄마, 언니들 중에 대학을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친척까지 포함하여 상황이 비슷했죠. 증가, 외가를 합쳐서 제 사촌들 중에 대학을 간 사람들의 비율은 딱 절반이었네요. 그 중에서도 서울로 대학을 간 사람은 제가 유일했어요. 전문대도 아니고 4년제 대학을 다녀왔다고 해서 친척 어르신들이 다 놀랐었어요. 어렸을 때는 차마 인지하지 못한 사실이었는데 나중에 냉정하게 돌아보니까 우리 집안 사람들은 공부머리가 없는 것 같았어요. 이런 두뇌 역시 유전 영향이라는 걸 깨닫고 나서 내심 허무했었네요. 그런데 추가로 해야 할 말은요. 분위기와 환경 자체가 공부에 매진하는 쪽이 아니었기 때문에 현상은 더욱 심해졌죠. 큰언니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타 지역으로 이주하여 공장 일을 시작했어요. 왜 기껏 멀리까지 가서 공장에 들어갔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공장이 LG라면 얘기가 달라져. 큰언니는 거기서 인맥도 쌓고 돈도 많이 모았어요.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만나 24살에 결혼했고 이듬해에 첫째가 태어나면서 육아하면서 살게 되었어요. 작은 언니는 친정 부모님의 간청으로 인해 원래는 대학 입시를 준비했지만 고3 중반에 결국 그것을 때려쳤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작은 언니를 따라온 저는 옷가게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서울에 가서 옷도 직접 떼어내며 진열하거나 판매하는 능력이 있었고 엄청난 센스를 발휘했다고 해요. 돈도 잘 벌었어요. 대학에 입학할 때 자다가 내가 삼성 최신 노트북을 사줬어. 지금은 대학에 입학하면 노트북이 기본으로 여겨지는 시대가 왔다니까. 내가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만 해도 노트북이 필수라는 느낌은 전혀 없던 때였어.
대학 신입생이 노트북을 가지고 있다는 건 있는 집 자식이나 누릴 수 있는 특권 같은 것이라고 하더라고. 그럼에도 노트북을 사주었지. 그걸 일시불로 지불하며 보면서 작은 언니가 돈을 아주 잘 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실제로 우리 집안의 특징 같아요. 특이하게 어디를 가든 잘 됐다 돌아와요. 그러나 인간이란 동물은 정말 이상한 존재인 것 같지 않나요? 자신에게 없는 것을 자꾸 선망하고 갈망하게 되지요.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야지. 너는 꼭 대학에 가야 하는데 너조차 대학에 들지 않으면 그때는 완전 상황이 파이가 되는 거 알았니? 시대는 이미 변하고 있었고 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변했는데 그것을 알고 계신 친정 부모님께서는 좋은 대학을 나오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드라마 속에서 볼 법한 멋진 대형 빌딩 사무실에서 일하는 자식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백날 몸을 써가면서 돈을 벌어봤자 사무실에서 컴퓨터 키보드를 두드리는 사람들이 결국 세상을 바꾼다고 하셨는데 탄식하기도 하셨어요. 참고로 친정 부모님은 농사일을 하는 것이 주 업종이었고 친정 엄마는 가끔 식당에서도 일을 하셨어요. 돈이 부족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사돈의 친척 정도 되는 멋진 분이 운영하시던 식당이 대박 맛집으로 손꼽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주말마다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셨어요. 노상판이라고 해서 식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요즘에는 전혀 편견이 없어져서 말이지. 너도 내 아버지나 어머니처럼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거야? 이래서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들어서 자신들이 뭘 하는 데에 그대로 따르면 안 된다고 내게 분명히 말했다. 고 이때였던 나를 앞에 앉히신 친정 어머니께서 침을 튀기며 열변을 토하셨어요. 큰언니는 원래 공부에 관한 기록조차 없던 사람이었으나 조금씩이라도 공부에서 성과를 보였던 작은언니가 막판에 가족을 배신하고 대학 진학을 포기한 것은 친정 어머니께 큰 상처를 줬다고 하셨어요. 그 당시 나는 언니들이 자기 삶을 단단히 버티면서 잘 사는데 친정 부모님께서 왜 이렇게 불만스러워 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빨리 깨달았죠. 부모님들은 대학을 졸업한 뒤에도 힘들게 살아가는 자식을 돕고 싶어 하신 거래요. 돌연변이었나 봐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교과서를 쌓아서 의자로 사용하는 돌모였건데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희한하게 공부가 술술 되더군요. 결국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안정적으로 합격했어요. 온 식구들이 기뻐하는 걸 보고선 정말 뿌듯했어요. 특히나 친할머니께서 저의 손을 꼭 붙잡고 오열하시는 모습에 가슴이 벅차올랐었어요. 우리 바위가 내 손주들 다 통틀어서 제일로 최고다. 어째 이렇게 택하니 알고 보니 야가 천재였는지라. 제가 어렸을 때 얼마나 친할머니께서 저를 눈에 가시로 보셨었는지 다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저를 보며 친할머니께서 내뱉으신 한숨을 내쉬다 보면 강풍을 일으킬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저를 못마땅해 하셨던 분인데 제 대학 합격 소식에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하시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정말 이상했어요. 마치 그제서야 제가 저의 존재 가치를 입증해낸 느낌이었다거나 그랬죠. 어쨌든 저희 집안은 특히 어르신들은 몸을 쓰는 일을 하는 것 말고는 사무실에서 고상하고 근엄하게 일을 하는 것을 속으로 동경해왔어요. 서울에서 대학 다니면서 집안에서의 제 가치를 높이는 과정에서 어느새 어르신들의 바람을 따라 사무직으로 성공하는 것을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 취업 역시 시골 사람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들어가느라 애를 써서 난리를 쳤던 것을 몰라요. 번듯하기만 해서는 안 돼요. 무조건 친정 식구들이 난리를 부르는 이름을 가진 회사여야 했어요. 남자친구를 사귀면 꼭 친정에서 그렇게 물어봐요. 뭐 하는 집 아들이냐? 그러면 제가 뭐 하는지 아느냐고 알려줬는데 반응이 아주 냉담했어요. 특히 친할머니께서는 이왕이면 몸을 쓰지 않고 힘든 일 없이 살아온 집안에서 시집가기를 희망하셨어요. 친정 부모님께서도 그 의견을 받아들였죠. 이제 우리도 배울 점이 많고 교양이 풍부한 집안과의 연관성을 알아볼 때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못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그런 생각을 안 해보십니까?
그러니까 덕분에 집안은 넉넉하니까 경제력을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일단 가방끈이 아주 긴 집안에서 온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라고 권했다. 그렇다면 바람들이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일까요? 드디어 나에게 그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집안 배경에 대해 몰랐습니다. 하지만 사귀다 보니까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간편하게 말해서 예비 신부로 불러줄 남자를 만났어요. 이 예비 신부는 스카의 한 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분야에서 아주 탄탄한 평판을 가진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예비 시아버지는 중견기업의 임원입니다. 예비 시모께서는 예전에 짧게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출산을 하신 후 퇴사하셨습니다. 그 후로 쭉 전업주부 생활을 하셨고요. 예비 치모의 친동생분은 대학 교수이시며 사촌 오빠는 초등학교 교장이셨습니다. 예비 신랑의 여동생인 예비 신우는 서울에 소재한 유명한 여자대학교에 재학 중이었고요. 한마디로 우리 친정집에서 찾던 집안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예비 신랑은 자기 친척들까지 다 뒤져봐도 생산직으로 일한 적이 없다고 했죠. 불타는 사랑의 감정은 아니었지만 슬슬 결혼해야 하는 나이이기도 했고 예비 신랑과 연애하면서 다툰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과 결혼해도 잘 맞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했어요.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가게 되었고 친할머니와 친정 부모님도 예비 신랑의 존재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가셨어요. 매우 반가워하셨죠. 대저하니 보통 고지식한 집안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집안과 잘 어울리겠구나 생각했고 친할머니께서 호탕하게 외치시는 것을 보며 안심하기도 하고 뿌듯한 기분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결혼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알게 된 예비 시부의 함정이 있었어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경제적인 부분이었죠. 그렇게 여유롭지 못하다는 것이었어요. 예비 시부께서 주식으로 날리신 것 때문이라는 진실을 들었네요. 게다가 어디에 잘못해서 투자를 해서 돈까지 다 잃게 되었고요. 그분은 예비 시모의 형님인데 예비 시부와 같이 했다고 하네요. 결과적으로 다 함께 돈을 잃었고 의도치 않게 상처를 받은 상황이었죠. 그래서 예비 시부모님들은 거의 별이나 다름없이 지내고 계셨습니다. 어쨌든 예비 시댁 상황은 이랬는데요. 이를 알게 된 제 친정 입장은 고아익 없이 빚만 남지 않아서 다행이었으며 큰 문제 될 건 없었어요. 저와 예비 신랑이랑 함께 둘이서 돈을 잘 벌어 잘 살면 되니까 과거의 일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비 수목에서 세게 한 방을 날리셨더군요. 정리하자면 블루 칼라즈 반이라는 거네. 효리 집안은 화이트 칼라인데 수준 차이가 나도 너무 난다. 못마땅한 표정으로 저를 보시며 하신 그 말씀에 제 뒤통수가 아파졌어요. 저한테 블루 칼라 집 한 자식이라고 하셨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 영화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쉽게 설명하자면 넥타이와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일하는 사무직인 화이트 칼라가 있고 몸을 쓰며 일하는 생산직은 블루 칼라로 표현합니다. 기분이 확 나빠졌는데 가만히 있었어요. 생각해보니 우리 집안이 원하는 상대는 화이트 칼라일 것 같아요. 화이트 칼라 집안과 섞여서 하얀색과 파란색을 조화롭게 섞어보자는 취지였죠. 그래서 예비 시모의 무례한 말에도 참았습니다. 식당에서 식사하는 동안 고상한 척을 하면서 깍쟁이를 부렸던 것을 그날 저는 음식이 어떻게 입에 들어가고 나가는지도 몰라 먹었네요. 그걸 왜 꼭 물티슈를 찾으며 종업원을 부르며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식당 테이블에 있는 물 자국을 보고 큰 소리를 지르며 이런 사소한 것부터 수준이 보인다, 고 하셨죠. 솔직히 말해서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결혼할 건 아니었기 때문에 적당히 비를 맞춰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갑자기 예비 신랑을 통해 예비 신부가 잠시만 머물러 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자취방에서 며칠만 머물러도 괜찮겠냐고 물어보게 되었어요. 제 자취방이 예비 신랑의 학교에 가는 동선이 가까웠기 때문에 단기간이라 흔쾌히 허락했어요. 그리고는 그 며칠 사이에 지옥을 경험하게 될 줄은 전혀 몰랐어요. 제 화장대 위에 분명히 10,000원짜리 2장과 1,000원짜리 1장을 올려놓았는데요.
나중에 알게 된 것은 10,000원짜리 한 장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예비 신호씨가 훔쳐간 것이었죠. 예전에 취업을 기념해서 큰 마음 먹고 백화점에 가서 샀던 미니 브로치가 있는데 잘 안 하고 다녀서 항상 그 자리에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보관 상자를 열어보니 미니 브로치가 없는 거예요. 제 팔찌를 훔쳐간 것도 알고 있었는데 그건 솔직히 중요하지 않아서 모른 척 넘어갔지만 미니 브로치는 상황이 달랐어요. 그래서 예비 시누이에게 화를 내면서 따졌더니 증거가 있어요. 왜 제가 도둑으로 몰아가시나요? 언니, 제가 싫으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너무 하시네요. 저는 언니처럼 시골 출신도 아니고 남의 물건을 왜 가져야 해요? 훔쳐가겠다고 하더니 기분을 나쁘게 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머리가 지끈거리며 문제를 일으키지 말자고 해서 그만뒀어요. 이틀 뒤에 예비 신호를 보내는 날이었으니 그때까지만 했지만요. 그러나 예비 신호를 받을 곳에 제 미니 브로치가 있는 거 아닐까 싶어서요. 이건 내 것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그곳에 있었어요. 뺐고 왜 물어봤어요. 제가 훔치지 않았어요. 자기가 몰래 넣은 게 아니고요. 제빗소리를 지르려고 나를 들켜서 당황한 모습을 보였죠. 눈치도 빨리 떨었고 시선도 못 맞추었어요. 입은 잘 떠들더라고요. 정말 참 어이가 없어서 미니 브로치를 받아들이고 말았네요. 함께한 열흘 만에 제게는 없던 두통이 생겼어요. 안 그래도 화딱지가 났었는데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드디어 시댁에 입성하게 되었어요. 예비 신랑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선 순간부터 제가 표정 관리에 죽을 것 같았어요. 멀쩡한 아파트에서 살면서 왜 집안은 개판인지 알 수 없었어요. 물건이 쌓여 있는 걸 보고는 농담이 아니라 제 손이 덜덜 떨렸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싶어서 예비 시댁을 제보해야 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집안 곳곳이 얼마나 더럽고 지저분한지에 충격을 받았어요. 예비 시모와 신우가 외출할 때는 왜 그토록 멀쩡한 모습을 보이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나가서 깔끔한 척을 다 하는 것도 기가 막혔습니다. 솔직히 입맛이 하나도 없었는데 간신히 식탁에 앉았었어요. 식탁 위를 손으로 만져보니 끈적이더라고요. 몰래 수저를 코에 가져가 냄새를 맡아봤더니 고춧가루 썩은 게 나더라고 해요. 미쳤나 싶었어요. 간신히 예의를 잃지 않고 시간을 보냈는데 밖에 나와서야 제 집이 왜 그렇게 지저분한지 말했더니 예비 신랑이 그런 부분은 시골 인심으로 너그러이 감싸주자고 했어요. 서울 놈이 대체 시골 인심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는지 일어나고 싶었죠. 그래도 어떻든 결혼해서 그 시어머니 집에 들어가 살 생각도 없으니까 너무 따지고 들진 않았어요. 그런데 상대편에서는 저한테 매우 교만하게 대해왔어요. 무슨 일로 따지셨다고 하면 결혼 후에 제가 지켜야 할 규칙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규칙도 아니라고 규칙이라고 하더군요. 예비 시어머니가 저한테 종이 한 장을 건넸어요. 어머니, 이 종이에 적힌 내용이 무슨 뜻이에요? 보면서 모르겠니?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온 이후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이 이제 아래에도 작성돼 있으니 서명하고 인장을 찍으면 돼요. 인주는 여기 있으니까 서명으로 표시까지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 읽어봤더니 첫 줄부터 충격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전화는 일주일에 3번, 그중 1번은 반드시 주말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까지는 감내할 수 있겠지만 그 사항에 추가 설명이 있었어요. 시부이든 시모이든 전화를 받은 당사자가 바쁜 상황 등으로 제대로 된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반드시 재통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2번째나 3번째 사항도 놀랄 만한 것들이었어요. 용돈의 기본 액수는 월 50만 원이며 각 월별 일정에 따라 추가 금액은 시부모를 존경하는 의미로 마음의 표시를 하면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종합하면 매달 50만 원 이상을 요구하는 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음의 표시란 가령 한 달에 80만 원을 주었다가 그 다음 달에는 60만 원을 주는 것으로 생각되네요.
어떤 소리를 듣게 될지 예상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한 달 동안 2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잃은 것 같다고 질문을 받지 않을까요? 제가 엄격한 표정을 지으며 그 내용의 추가 설명을 읽는데 낙달하던 중 예비 신호의 용도는 월 20만 원 전후로 받는 것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규정들을 모두 읽은 후에는 예비 시모께에게 설명했는데 이해가 어렵다고 하셨어요. 그러자 예비 시모가 고개를 끄덕이며 응했습니다. 역시 블루칼라라서 문서를 이해하기 어려워하는구나. 네, 그게 아니에요, 어머님. 직접 작성하신 문서를 가져와서 제게 이야기할 거려. 죄송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바람직한 문법으로 된 요청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좀 더 세분화된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혼란스러워지셨다고요. 얼굴이 찌푸려진 채로 저는 그 무슨 소용도 없는 철쭉이 그려진 종이만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예비 시모에서 갑자기 팔을 뻗더니 제 머리카락을 손바닥으로 쓰듯이 연달아 치셨어요. 일단 너는 치렁치렁한 머리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 얼마나 어수선하고 싸 보이는지 몰라 억울한 게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 제 머리가 결코 치렁치렁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면 깔끔한 스타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예비 시모께서 너는 머리 색깔부터 문제라고 하시더군요. 갈색으로 염색한 게 너무 별로라며 혀를 찬찬하시더니 너는 이렇게 염색한 건데 세련되고 멋져 보일 줄 알았겠겠지. 전혀 아니란다. 시골 누렁이 한 마리라도 따로 없겠구나. 시골 누렁이라니 제 갈색 머리와 색상이 전혀 비슷하지도 않았어요. 발끈해서 하마터면 시골에 가서 누렁이 보신 적 있나요? 예비씨 목소리에 눈이 뒤집힐 뻔했었어요. 초인적인 인내심을 모으고 있는 저에게 예비시모께서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전반적으로 센스가 부족하고 타고난 감각 자체가 없다고 해야 하나. 이제 이런 것도 바뀌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블루칼라의 핏줄을 드러내는 요소들은 앞으로 나의 지도 아래에서 싹 사라질 거야. 너는 인생을 새롭게 설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니 이게 내 복이라고 알아야 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이게 저의 복인지 말야 힘들다고 해야 할까요? 고민하던 때 예비 신랑과 시누이와 함께 저녁을 먹었을 때 대화 중에 나의 별명 파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 예비 신랑이 내게 물었어요. 파이가 뭐야? 왜 파이가 별명이야? 그때 나는 사과파이나 후드파이를 할 때의 파이라고 대답했어요. 제 얼굴이 파이처럼 동그랗기 때문에 어른들이 귀엽다고 생각하셨다니요. 나도 생각해도 정말 기똥찬 거짓 대답이 나왔죠. 하지만 예비 신랑의 반응이 귀엽다고 해서 헐 하고 대답했어요. 아직까지도 말이죠. 잠자려고 누웠을 때 이런 생각만 하면 열불이 일어나서 이불을 발로 걷어차고 있어요. 그 순간에 예비 신우에게 뭐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어버버가 하다가 그 순간을 놓치버린 제 자신에 대한 후회가 들어요. 예비 시모께서는 언제 철쭉 종이에 찍힌 자장을 가져올 건지 저를 갑자기 볶으시더니 명품백 하나 사달라고 하셨어요. 내가 명품 가방을 들고 상견례 자리에 나가볼까 하고 있는 중인데 너를 내 사람으로 품어주겠다는 나만의 의지를 표현하고 싶어요. 아주 센스 있는 말씀을 하셨던 거죠. 아직 날짜를 조율 중이었던 상견례 자리를 언급하시며 어깨를 으쓱하셨고 예비 아버지의 몫으로는 명품 시계 하나를 가져다 달라고 하셨어요. 고등과 남자가 있었쇼. 명품 시계를 사가격 한 대로 느리게 경신이 알 것을 그렇다고 전달된 것인지 나는 몰라요. 저는 너무 놀란 건지 또는 그 아이템을 요구한 것에 대해 해결할 수 없어서 가족에게 그렇게 연락했어요. 예비 부모님이라고 불리는 부모님을 향해 명품 가방과 시계를 사야 할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았어요. 부모님들은 굉장히 놀라셨고 조언을 받기 위해 할머니와 상의한 후에 나에게 의견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가장 큰 어른이 결정을 내린다고 우리 가정은 단호히 믿고 따르고 있기 때문이죠. 2일 후 부모님께서 저에게 연락을 주셨는데요. 그냥 결혼 약속을 풀도록 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지방 시골 쪽이 서울 쪽을 맞추자고 하셨어요.
명품이 구체적으로 다가 뭘 말하는 건지 난 도통 모르겠고, 어쨌든 그쪽에서 해달라는 대로 엔간하면 해드릴게요. 서울 사람들은 그런 게 꼭 필요한가 본데, 이래저래 머리 아픈 상황을 만들지 말고 필요하다 하면 그냥 해드리라고. 왠지 친정아빠의 음성이 조금은 어두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못난 딸은 모른 척 해버릴래요. 우리 집안이 이토록 그런 자세로 나가는 것을 보니 속상하기도 했고, 모든 게 제 잘못인 것만 같고 마음이 복잡했네요. 예비 신랑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결혼은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되니까 저도 제 자신을 모르겠었어요. 혼란을 안고 예비 시댁을 방문했을 때, 예비 시부모님께서 저에게 대뜸 설거지를 시켜주셨어요. 제가 이제 막 집에 발을 들인 참이었는데, 부엌 싱크대에 설거지가 쌓여 있어서 그것부터 처리하라고 하셨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서 저녁을 준비하자고 하셨어요. 갑자기 제안해서 불길이 치솟았어요. 그 뜨거운 것을 손에 쥔 채로 고무장갑을 착용했어요. 왜 나도 먹지 않은 라면을 끓인 냄비와 접시들을 닦고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죠. 그런 중에 싱크대 하수구가 너무 더러워서 비위가 상했어요. 이것은 하루 이틀 묵은 오염이 아니었어요. 부엌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동안 예비 시어머님은 당신의 딸과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설거지가 끝나면 김치 냉장고 맨 아래 칸에 있는 사과를 꺼내서 함께 깎아 먹자고 했어요. 그때 예비 시모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는 음성이 들려 제 귀를 막고 싶었어요. 사과가 들어있는 칸을 여는데 경악했어요. 이때야 제가 냉장고에도 곰팡이가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답니다. 여기 있는 사과를 먹으려는 것은 보통 허개진 사람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판단이었어요. 한숨을 내쉬면서 이건 사과를 꺼내 먹기에 위생적으로는 상태가 좋지 않다고 예비씨께 말씀드리고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렇게 옮겼어요. 그때는 들어와도 괜찮다는 분위기였는지 예비시모 씨가 당신의 딸에게 대놓고 그런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돈만 있고 다른 것들은 부족해서 그 돈을 우리가 현명하게 사용하도록 도와줄 거야. 아무리 팔보정을 쳐봐도 그 무식한 시골 집안이 블루칼라 계급을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우리가 그들에게 고상함을 가르치기 전에는 결코 그렇지 않을 거야. 새언니를 보면 느껴지는 게 있어. 그 특유의 억척스러움 같은 게 있는데 하루하루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노정자의 기운이 있어서 그것이 숨겨지지 않는 것 같아. 나는 원래 여유로운 분위기를 좋아하지만 새언니네 집안에는 싼 티가 줄줄 흐르니까요. 새언니도 그런 기운이 있는 거겠지. 사람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일에도 정도가 있는 법이었어요. 그건 확실히 정도를 벗어난 것이었고 저는 폭발해서 두 사람 앞으로 향하며 고무장갑을 거실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예비 신호가 나에게 즉각 한마디 하더군요. 헐 대박. 진짜 교양 없어 보인다. 뭐, 교양이 없어? 도둑년 주제에 어디서 수치를 모르고 교양을 운운해? 도둑년이라니요. 저기요 언니. 말 조심하세요. 너나네 손버릇 조심하세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너 그러다가 언젠가 감방 간다. 제가 신랄하게 받아쳤을 때 예비 신호가 발끈해서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예비 시모 씨는 갑자기 제가 널뛰기를 시작했던 것이 너무 당황스러웠는지 헛웃음만 터뜨리고 있었고요. 예비 신호가 저를 보고 수준 낮은 시골 촌년이라고 하면서 떠들어대서 제가 한 방 먹여줬어요. 내가 맨날 들여다보는 여성 쇼핑몰은 우리 작은 언니가 운영하고 있는데 내가 옷을 공짜로 달라고 빌붙을까 봐 일부러 말을 안 했던 거예요. 거기는 요즘에 가장 잘 나가는 쇼핑몰인데 말도 안 돼. 농담이 아니고 진짜예요. 이 상황에서 나는 그럼 가짜로 말하겠냐? 우리 언니가 파는 옷을 침 흘리고 눈독 들이는 주제 나에게 시골 촌년이 뭐에 어떠냐고 그리고 아까 하루하루 발버둥치면서 사는 노동자라고 그랬었던가? 그래, 우리요. 부가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께 물어보면
얼마나 잘 운영되는지 365일 연중 무실수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대가로 계좌에 거액의 수익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런 삶을 꿈도 못 꾸는 것이죠. 그런 삶을 원하며 빌어봐도 실제로는 그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성공은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죠.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제가 마음껏 이야기하고 일러도 준비된 분들은 간혹 넋을 잃고 반성에 일어납니다. 공장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하는 것과 같은 말인데 어머니께서는 돈이 없을지라도 개념을 지키며 살아가시는 것이 모두 아니라고 생각해요. 실망의 연속이었던 짧은 만남을 통해 집안 위생 상태가 매우 나쁜 것을 알게 되어 더더욱 기분이 나쁘네요. 상태만큼이나 더러웠어요. 다시는 뵙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우리 아들과 그런 결혼을 안 하겠다는 말이냐? 우리 같은 화이트 칼라 집안을 내가 어디서 가서 찾을 수 있겠니? 구할 수 있겠어. 너 잘 생각해. 그놈의 화이트 칼라 타령 좀 그만하세요. 그분 지으시는 거 촌스러워 죽겠어요. 시골 출신인 제가 듣기에도 촌스럽다고요. 아시겠어요? 근데 더 말씀드려봐요. 무슨 소용이겠나요? 블루칼라는 이만 사라져 드리겠습니다. 예비 신부에선 휘청거리며 소파에 쓰러지듯 주저앉으셨고 예비 시신이 호들갑을 떨며 자기 모친의 상태를 살피더군요. 저는 가박이랑 겉옷 챙겨서 그 집을 나와버렸어요. 다시는 올 일 없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떠나는 길에 상가에 있는 이발소의 이름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름은 블루클럽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보자마자 웃음이 터져나왔고 속으로는 쓴 기분인데도 개운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런 기분에서 비롯된 확신이었습니다. 이 상황 그대로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친할머니와 부모님 앞에서 나 자신을 선언했습니다. 집안에 시집안 가기로 결심했고 그 순간 세 분이 동시에 입을 열고 나를 나무라는데 그동안 있었던 일을 상세히 설명하고 가방 속에서 정신없이 적힌 종이를 꺼내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말이 끝날 때쯤 친정아빠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친정엄마는 주먹을 꽉 쥔 채였습니다. 두 분은 어른 중에 제일 나이가 많은 친할머니의 답변을 기다리면서요. 친할머니께서 침묵을 지키고 계셨는데 애휴를 하시고 깊은 한숨을 쉬시더니 이윽고 딱 한마디만 남기셨어요. 그 집안은 완전히 바위다. 그것으로 정리 끝이었네요. 부모님께서도 격렬하게 고개를 끄덕이셨고 영상 속으로 못할 집안이었다면서 씁쓸해 하셨어요. 예비 신랑이었던 그에게서 연락이 오길래 차단할까 하다가 이렇게 끝내는 건 아니라는 호소를 보고서 마지막으로 만나줬어요. 눈물을 글썽이며 저에게 마음을 돌리라고 하더군요. 이렇게 사소한 일로 틀어지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결혼하기로 한 만큼 우리가 돈독하다고 생각했는데 잘 벼르는 화이트 칼라 집안에서 보면 사소한 문제일 수 있겠지만 못 벼르는 블루 칼라 집안에서는 중대한 문제로 여겨져 결혼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의 집안 수준에 맞는 고상하고 고귀한 집안과 결합하기를 바라는데 제가 그 자격이 없어서 적절히 거절했더니 갑자기 안색을 변하며 너를 후회할 거다 라며 권고했습니다. 제가 무시하고 먼저 자리를 떠났는데 후회했을까요? 사실은 그 후로 계속 연애가 잘 안 돼서 제가 또한 사람이기에요. 솔직히 찜찜한 구석을 잠시 품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진짜로 우리 인연이 아니라 생각해서 그랬던 거지요. 지금의 남편은 화이트 칼라 집안 출신이에요. 그래도 시부모님께서 처음으로 저를 보실 때 우리 아들이 참 복이 많네요 라고 하셨던 거 알고 계시나요? 이 한마디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처음부터 시부모님과의 만남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결혼하기 직전 우연히 예비 신랑의 소식을 들었어요. 재화 끝나고 그 사람은 금방 결혼했고 자녀도 금방 생겼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된 건 그 사람의 가족이 숨기고 있던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단 거였어요. 밝혀져서 충격의 뒤로 넘어가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하네요. 예비 신호였던 걔는 대학 졸업하고
계속 취업 준비만 하며 백수였다 그랬고요. 거참 신기하죠. 학벌 자체는 부족하지 않은데 말이에요. 제 지인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게를 보고 깜짝 놀랐었대요. 그럼 근황을 들으며 순조롭게 결혼한 저는 친할머니로부터 이제 우리가 바이라고 부르지 말까 하는 솔깃한 제안을 들었었는데요. 바이라는 별명에 정이 들어서 괜찮다고 해드렸죠. 그런데 그러지 말 걸 그랬나 봐요. 설마. 40대가 되어서도 계속하여 파이라고 불릴 줄은 몰랐습니다. 친할머니께서 감기에 심하게 걸리셨다가 잘 회복하셨는데 3달 후에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입원하셨고 그 후로는 당신의 아들과 며느리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셨습니다. 큰언니가 휴대폰으로 찍은 동영상 속에서 친할머니께선 실질적 유언을 남기고 계셨습니다. 니들 많이 웃고 살아라. 돌아서면 별거 아니었던 일로 나는 그렇게나 성질을 내고 살았다. 행복을 모르고 만족을 몰랐던 내 자신이 후회스럽다. 행복은 내 곁에 있었고 만족도 내 안에 있었다. 왠지 아나요? 당신들이 있어줬기 때문이겠죠. 고마워요. 많이 웃고 살아요. 제가 찾아뵈었을 때는 눈을 감으며 자꾸만 영감탱이가 보인다고 하셨어요. 돌아가신 친할아버지를 지칭하는 거였어요. 뭔데 마중을 나와 있나요? 그렇게 중얼거리셨던 친할머니께서는 이튿날 세상의 석양이 내려앉을 즈음에 고요히 저물어가는 태양을 따라 먼 길을 떠나셨어요. 장례식장에서 가장 많이 울었던 사람은 다름 아닌 당신의 막둥이 손녀 파이였죠. 친할머니께서는 하늘나라로 가시는 길에 다 보셨을 테죠. 남겨진 우리 모두는 되도록 웃고 살려고 노력 중이에요. 자주 웃고 사니까 제 자신에게도요. 긍정적인 기운이 더욱 느껴지고 있습니다. 웃음은 복을 가져다 준다고 하죠. 그러므로 하루 중 한 모퉁이를 내어 제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도 웃음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즐거운 일 가득하길 바랍니다.